소설 인간혁명 4권 제4장 질풍 1950년 원단 이날 신문은 첫머리에 연합국 최고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의 신년 메시지를 게재했다. 매년 있는 일이지만 사람들은 이 1950년의 메시지를 그냥 읽어 넘길 수는 없었다. 일본 국민 여러분, 종전 후 5번째 신년을 맞이한 오늘, 명백하고 뚜렷한 사실 하나를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은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교전 상태에 있지만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일본보다 평화로운 나라는 그야말로 손에 꼽을 정도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 글의 명백하고 뚜렷한 사실이란 군인도 한 명 없고 무기도 하나 보유하지 않은 일본의 설을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 확실히 평화국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분명 전쟁 포기를 헌법에 명시한 나라의 평화로운 설을 칭송한 것이리라. 그러나 거기에는 점령하라는 조건이 엄연히 붙어 있었다. 점령하의 빌려온 평화에 불과한 것이다. 점령 정책 프로그램을 실시함에 따라 머지않은 가까운 장래에 강화 조약을 체결하리라는 점도 예상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동서 양 진영 간의 감정의 응어리가 해마다 격화되리라는 점도, 또 냉전의 골짜기에 위치한 일본의 양상이 변화하리라는 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미국의 세계 전략이 바뀌면서 미국은 어떻게 해서라도 일본을 방위기지로 만들어야만 했다. 그러므로 맥아더도 이제는 일본 점령 정책을 무조건 찬탄할 수만은 없었으리라. 그는 메시지 뒷부분에서 헌법 제9조에 대한 해석을 변경하기 시작했다. 이 헌법의 규정은 상대편의 공격에 대한 자기 방위라는 모독할 수 없는 권리를 설령 어떤 이유를 늘어놓는다고 해도 모두 부정했다고는 절대 해석할 수 없다. 그것은 그야말로 총칼 때문에 자신을 멸망시킨 국민이 총칼에 의하지 않는 국제적 도의와 국제적 정의의 마지막 승리를 굳게 믿고 있다는 사실을 틀림없이 강력히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약탈을 일삼는 국제적인 도적단이 오늘날처럼 탐욕과 폭력으로 인간의 자유를 파괴하려고 지상을 배회하는 한 여러분의 이 높은 이상도 전 세계가 받아들일 때까지는 시간이 여전히 많이 걸린다고 생각해야 한다. 맥아더는 1949년 가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자 일본의 공산화를 우려했을 것이다. 헌법을 제정할 당시에 전쟁 포기를 그토록 상찬하던 그도 일이 이쯤 되자 헌법에 명시한 전쟁 포기가 자위권까지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는 해석을 새롭게 덧붙여야 했다. 요시다 총리도 이에 호응하여 1월 23일에 발표한 제7회 정기국회 시정방침연설에서 자위권을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설명해야만 했다. 우리나라의 장래 안전 보장에 관해 안팎에서 큰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헌법이 엄정히 선언한 전쟁 군비 포기의 취지에 철저히 따르면서 평화를 애호하는 세계의 의견을 배경으로 하여 어디까지나 세계의 평화와 문명 그리고 번영에 공헌하겠다는 국민의 결의 그 자체가 우리 안전 보장의 핵심인 것입니다. 전쟁 포기라는 취지에 철저히 따른다는 것은 결코 자위권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3년 반 전인 1946년 6월 28일에 중의원 본회의에서 공산당의 노사카 산조 의원이 헌법의 전쟁 포기 조항에 대해 침략 전쟁은 부정한 전쟁이고 방위를 위한 전쟁은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평가하면서 모든 전쟁을 포기한다고 하지 말고 침략 전쟁을 포기한다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질문한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요시다 총리는 평화의 여신처럼 이렇게 명확히 대답했다. 전쟁 포기에 관한 헌법 초안의 조항에서 국가 정당 방위권에 따른 전쟁은 정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그와 같은 것을 인정하는 것은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근년에 일어난 전쟁은 대부분 국가 방위권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났음은 뚜렷한 사실입니다. 중략. 그러므로 정당 방위나 국가 방위권에 따라 전쟁을 유발하는 유해한 생각일 뿐 아니라
만일 평화단체나 국제단체가 수립될 경우에는 정당 방위권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유해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귀하의 의견을 유해무익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방위권을 부정한다는 답변은 지나칠 정도로 명확했다. 또 노사카 산조의 질문은 결과적으로는 자위를 위한 전쟁을 인정한 일이 되었다. 어쨌든 1950년에는 요시다 총리 스스로 유해무익한 논의를 해야만 했다. 이해 1월 31일에는 미국의 브래들리 통합참모본부 의장, 콜린스 육군 참모총장, 셔먼 해군 작전부장, 반덴버그 공군 참모총장 등 군 최고 수뇌진이 도쿄에 모두 모였다. 그리고 메가도와 회담을 하며 각지를 시찰하는 등 2월 6일까지 계속 협의했다. 홋카이도에서 규슈까지의 항공기지 8곳과 요코스카 및 그 외의 해군기지 정비가 그 협의의 주제였음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당시 방위권을 둘러싸고 재군비가 큰 문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헌법 제9조는 재군비를 금지했다. 만일 타국의 침략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생각하면 방위 문제는 군비 문제가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군비여야 하느냐를 생각하면 바야흐로 시대는 핵전쟁의 시대가 되고 말았다. 이런 시대에 자국의 방위를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나라가 과연 있겠는가? 핵무기가 있는 나라든 없는 나라든 상관없는 일이다. 일본만 방위 문제로 고심한 것은 아닌 셈이다. 자국의 안전보장에 아무리 급급하더라도 아무런 방안도 세울 수 없는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을 경계로 방위력의 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자국 방위가 지극히 어려워진 까닭은 말할 것도 없이 핵전력의 출현으로 방위의 질 자체가 일변했기 때문이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천문학적 수치의 파괴 에너지를 가진 지구상의 핵전력은 지극히 성가신 문제가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방위 문제를 국제 간의 긴장도나 핵 억지력 또는 어느 쪽의 핵 우산에 들어가야 하는가라든지 핵 전력의 균형도 등의 관점에서 아무리 지혜를 짜내더라도 평면적인 기술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생각의 차원이 종래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나는 핵전력의 출현이라는 두려운 현실을 직시해야만 새로운 차원의 사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지구상의 유일한 피폭 국민인 우리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의 비참함과 잔혹함을 실감했기에 그 어느 곳보다도 깊고 강하게 알고 있다. 그러나 지구상에 핵무기가 등장한 이래 세계에서는 헤아릴 수도 없이 패기, 패절을 소리 높여 외쳤다. 그러나 그 소원도 헛되고 말아 핵은 자취를 감추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핵전력의 확대와 확산이 이어지는 두려운 시대에 들어서고 말았다.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의 원폭이 투하된 지 10년도 되지 않은 1954년 3월 1일에는 태평양에서 조업을 하던 일본의 참치잡이 어선 제5 후쿠리호가 방사능을 방출하는 죽음의 죄를 뒤집어쓰는 큰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일본 열도를 뒤흔들었다. 마셜 제도 비키니 환초에서 실시한 수소폭탄 실험 때문이었다. 그 폭발력은 TNT 화약으로 환산하면 15메가톤이라고 한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위력을 15킬로톤이라고 한다면 실로 히로시마의 1000배나 되는 거대한 파괴력을 지닌 핵폭탄이 등장한 것이다. 핵의 위협은 가속도적으로 증대일로를 걸었다.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동서양 진영은 치열한 핵개발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핵실험을 반복하여 더 값싸고 더 거대한 파괴력을 가진 핵폭탄을 만들어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 핵폭탄을 운반하는 병기로서 폭격기와 미사일 그리고 잠수함 등의 성능과 장비가 급속히 발달했다. 세계의 하늘에는 핵폭탄을 탑재한 폭격기가 상시로 초계 비행을 하고 바다에는 핵미사일을 장비한 잠수함이 바다 밑을 돌아다녔다. 그리고 지상에는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이 상대방 진영의 목표를 겨누고 있었다.
그야말로 20세기 후반부터 지구상은 핵폭탄으로 뒤덮인 공포의 시대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과 소련이 일촉즉발의 핵전쟁의 갈림길에 선 1962년 10월의 쿠바 위기 때 이 두 핵 강대국은 핵무기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었는가? 여기에 미 공군과 영국의 전략연구소가 발표한 데이터가 있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1962년 당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미국이 200기, 소련이 75기였다. 그런데 쿠바 위기 후에도 미국과 소련은 서로 우위에 서려고 핵개발 전쟁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5년쯤 뒤인 1968년 초두에는 미국의 ICBM이 1054기이고 소련은 520기였다. 그리고 잠수함 탑재 탄도미사일은 각각 654기와 130기이고 거기에 소련은 중거리,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725기를 보유했다. 그리고 핵폭탄을 운반할 수 있는 장거리 중폭격기는 미국이 520대와 소련 150대, 중형 폭격기가 미국 75대와 소련 1100대였다. 이런 핵 전력 등을 볼 때 종합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미국과 소련의 핵 보유량은 미국이 약 3만 개, 폭발력 2만 5천 메가톤, 소련이 1만 5천 개, 폭발력 1만 2천 메가톤 정도였다. 둘을 합하면 3만 7천 메가톤이라는 무시무시한 숫자가 된다. 덧붙여서 이 3만 7천 메가톤이라는 수량을 15킬로톤의 히로시마형 원자폭탄으로 환산한다면 약 250만 발 분량이 된다. 참으로 이 지구상은 상상을 초월한 방대한 양의 핵폭탄을 발사하고 투하할 수 있는 태세하에 있는 셈이다. 과거의 전쟁 상식은 핵전쟁을 생각할 때 어느새 가장 큰 장애로까지 되었다. 예컨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사용한 화약과 폭탄의 총량은 TNT 화약으로 환산해 500만 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메가톤급 수소폭탄의 한 발분의 폭발력밖에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전쟁 후에 20년 동안 지구에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사용한 화약의 약 7,400배나 되는 폭발력에 상당하는 핵폭탄이 존재했다. 이것은 인류를 몇십 번, 아니 몇백 번이나 살상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여기서 다시 불길한 상상을 하면 만약 핵전쟁이 어느 순간 돌발했다고 치자. 가장 먼저 미국과 소련 두 나라의 핵폭탄을 운반하는 모든 폭격기가 출격한다.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혹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게 될 것이다. 또 바다에서는 잠수함에 핵미사일이 불을 뿜는다. 이런 핵무기가 일제히 출동한다면 이 지구는 몇 시간 내에 어느 곳이든 모조리 버섯구름에 뒤덮이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현실을 직시해서 여기까지 더듬어 보면 오늘날의 방위 논의는 몹시 퇴색한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자국의 방위를 똑바로 보면 싫더라도 세계라는 관점에 서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인류가 그 미래에 떠안은 이 핵에 의한 파멸적인 재해는 불가피한 천재가 아니다. 그 실체는 다행히도 전적으로 인재이다. 인재인 이상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도 인간의 손안에 있음은 분명하다. 현대의 정치가가 풀어야 할 최대 과제는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라고 해야만 한다. 이 해결을 목표로 하지 않는 한 현대의 각종 정치 문제의 처리는 무의미하다고까지 생각된다. 나는 지금 정체불명의 마의 힘에 유린당하고 있는 현재의 지구 방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하고 있다. 절박해지는 미중유의 인재를 마치 천재라고 착각하는 현대의 정신쇠약이야말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핵 전력을 보유하는 각 나라의 지도자들은 핵 공격의 결정권을 위임받고 깊은 곤혹감을 느낄 것이다. 때로는 그들의 뜨거운 이마가 식은땀으로 젖기도 하리라. 변화해가는 때의 경과가 인간의 정상적인 감각을 언제 마비시킬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세계는 두려운 시대에 들어섰다. 이처럼 미중유의 위기에 직면하여 지구방위를 진지하게 생각한 보기 드문 정치가 중 한 사람으로 존 피츠제럴드 케네디가 있다. 그의 정견이 일종의 신선함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기대와 희망을 안겨준 까닭은 그의 브레인이 우수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 이유는 그가 현대의 정치가로서 핵전쟁에 관한 최대 과제를 직시하고 쉽지 않은 사태를 깊이 고심하면서 거기에 모든 정치 행동의 기준을 두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것은 그에게 버거운 일이자 어찌해야 좋을지 고민하고 고민하던 일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는 미 대통령에 취임하고 얼마 후인 1961년 9월 25일 제16회 유엔 총회에서 연설했다. 우발 사고나 오산 혹은 광기로 언제 어느 때 끊어질지도 모르는 아주 가느다란 실에 핵이라는 다모클레스의 칼이 매달려 있고 그 아래 모든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이가 살고 있다. 케네디는 백악관의 대통령 자리에 앉을 때 가공할 만한 핵전쟁을 개시하는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미국에서 그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다름 아닌 자기 자신임을 자각했을 때 비로소 다모클레스의 칼이 머리 위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싫어도 실감해야 했다. 케네디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그 자리를 가장 비극적으로 생각했음이 틀림없다. 그리스의 전설에 등장하는 다모클레스는 머리 위에 매달린 칼에 단지 자기 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공포만으로 충분했다. 그러나 케네디의 머리 위에 매달린 핵이라는 칼은 자기 한 사람만이 아닌 전 지구의 파멸로 확실하게 통한다는 사실을 그는 알아야 했다. 그가 느낀 공포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공포를 의미했다. 그는 20세기 다모클레스의 숙명을 똑똑히 보았을 것이다. 대통령의 영광은 색이 바랬다. 다모클레스의 주군 디오니시우스는 국왕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보기보다 편한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측근히 믿지 않아 화가 났다. 추종과 선망 그리고 허식으로 뒤덮인 궁정에서 왕의 행복을 찬탄해 맞이 않는 다모클레스의 모습에 참을 수 없었다. 디오니시우스는 화려한 연회에 다모클레스를 왕자에 앉히고 그의 머리 위에 칼집에서 뺀 칼을 말총 한 가닥에 묶어 매달았다. 칼의 무게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실을 뚝 끊었을 것이다. 영광의 자리는 언제나 이와 같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다모클레스는 싫어도 깨달아야 했다. 핵보유국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 20세기의 다모클레스라고 해야 할 미 대통령은 몸서리 쳐지는 최후의 결단을 내릴 의무가 언제 어느 때 필요하게 될 것인가 하며 틀림없이 극도로 불안한 생활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했으리라. 핵 공격의 결정권을 손에 쥔 미 대통령은 얼마나 긴장을 강요당하는가. 대통령 선거에서 케네디의 브레인으로서 핵전쟁의 위기를 경고한 미국의 물리학자인 렐프 이뎁 박사가 이렇게 말했다. 발사센터에서 미 대통령에게 연락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몇 초도 걸리지 않는다. 감시소나 지휘소의 직통통신 연락은 대통령이 비행기에 타고 있을 때도, 자동차를 타고 있을 때도, 또 회의 중이라도, 골프 코스를 한창 돌고 있을 때라도 그야말로 어디를 가든 따라다닌다. 만약 경보가 울리면 그 연락은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에서 온 것이다. 이곳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레이더로 하늘을 감시하는 대륙 레이더망이 보내오는 정보를 끊임없이 수신하고 분석하는 곳이다. 곧바로 행동할 수 있도록 대통령은 미 전략공군이나 폴라리스 잠수함 사령부와 연락할 직통전화를 가지고 있다. 대통령은 행동으로 옮길지 말지를 15분 이내 또는 그보다 더 빨리 결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15분은 미사일 공격을 받기까지 주어진 최대한의 경고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 놓인 지도자는 적어도 핵 보유국 수만큼 있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위기에 처했을 때 의회를 소집하고 선전포고를 하자고 결의나 하고 있다면 그 사이에 자기 나라는 벌써 날아가 버릴 것이다.
핵전쟁이라는 파멸적인 인재의 결정권은 인류 가운데 불과 몇 사람의 손안에 있다고 해도 좋다. 게다가 그들은 핵전쟁을 결단해야 한다는 공포를 몸으로 알고 있다는 다모클레스들이다. 이 몇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면 틀림없이 이야기가 빠를 것이다. 모두 동등한 인간이고 이성이 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지도자이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다. 그 가정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자고 염원하는 마음은 조금도 다르지 않으리라. 그 연장선상에서 다른 가정도 다른 나라 국민도 전 인류도 같은 심정임을 틀림없이 깊이 이해할 것이다. 핵전력을 폐기하는 조치를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데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만장일치를 볼 때까지 몇 번이고 며칠이고 의논하면 된다. 현대 정치의 이 최대 과제에 대해 세계 지도자들은 진지하고 용감하게 대처해야 하지 않겠는가? 한 나라의 대표임과 동시에 인류의 대표로서 결국 문제는 간단하다고도 할 수 있다. 핵전쟁의 공포를 없애려면 유해무익한 핵무기를 서로 모두 폐기하자고 대화하고 결의하면 된다. 인간의 양심과 영지를 믿는다면 이 일에 이의를 제기할 지도자가 있을 리 없다.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마무리다. 히틀러보다 몇천 배나 더한 악당이다. 세계 여론은 그 지도자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 지도자야말로 가장 먼저 지구상에서 말살해야 할 인간이다. 그래도 여전히 핵전력에 이상한 집착을 보인다면 그 인간이야말로 원자 속으로 뛰어들라고 사람들은 외칠 것이다. 나는 백일몽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단순하고 현실적이면서 실천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많은 지도자들은 이것을 꿈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기괴하고 복잡한 사고에 빠져 국제 외교 무대에서 시간을 벌면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핵을 비추가면서 군비에 열심히 몰두하고 있다. 그들이야말로 악몽에 취한 사탄이 아닌가. 아무리 경종을 난타하며 울린다고 해도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한다. 지구를 둘러싼 마의 장막은 두껍다. 인류를 몇 번이고 죽일 수 있을 만큼의 핵탄두를 모아두고 위대한 사회라고 자찬하면서 다른 나라를 깔보는 모습은 권력의 마성에 조종당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거만한 나라도 돈이 조금만 부족하면 크게 당황하며 각국의 호소에 재무장관을 소집하려 한다. 돈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인류가 가장 가랑하는 평화를 위해, 생명의 안전을 위해, 핵전력의 전폐를 위해 세계 정상회담을 제창하고 철저히 대화하는 용기를 발휘하기 바란다. 용기 있는 대화 외에는 마의 장막을 찢을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의 훌륭한 지도자 한 사람이 어느 날 정신을 차려서 평화를 위해 이런 회의를 개최하자고 결의하고 그것을 세계를 향해 강하게 주장한다면 전 세계의 여론은 모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다. 대망해야 할 20세기에 참된 영웅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지도자야말로 영웅이라 부를 만하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전 인류가 그 처리에 곤란해야 하는 지옥 같은 핵전력 문제는 확실히 해결의 단서를 잡게 되리라. 그런데 핵무기를 염두에 둔 전쟁 후의 평화운동은 1948년 무렵부터 전 세계 문화인의 손으로 각국에서 개시되었는데 1949년 4월에는 제1회 평화옹호 세계대회가 72개국 대표 및 국제단체 10곳의 대표 약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리와 프라하 두 곳에서 개최되었다. 그리고 평화옹호 세계대회 위원회를 설치하고 항구적 활동에 들어갔다. 일본에서도 이해 7월 22일에는 히로시마시가 트루먼 미 대통령에게 보내는 평화청원 10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9월 6일에 10만 7,854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미국에 발송했다. 1950년이 되자 3월 15일부터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평화옹호 세계대회 위원회 총회가 개최되고 드디어 세계적인 규모로 실천 단계에 들어갔다. 3월 19일에 채택된 이때의 결의는
이른바 스톡홀름 어필이라고 불리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우리는 공포의 무기이자 대량 살상 무기인 원자폭탄의 절대 금지를 요구한다. 우리는 이 금지를 확실히 실행하기 위한 엄격한 국제적 관리 체제의 확립을 요구한다. 우리는 어떤 나라든 최초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정부는 인류에게 죄를 범하는 정부이며 그 정부를 전쟁 범죄인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전 세계의 선의를 가진 모든 사람이 이 선언에 서명하기를 바란다. 이 스톡홀름 어필이 발표되자 전 세계에 서명운동의 파도가 일어났다. 8개월 동안 실로 5억 명의 서명이 모였다. 일본의 신문은 점령하이기 때문인지 이 위원회의 일도 어필의 일도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 그래도 서명운동의 파도는 확대되어 600 수십만 명이 서명했다. 1950년이라는 해는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문제를 다시 세계적 규모로 생각하기 시작한 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핵에 대한 위기감이 세계에 분별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삼 다시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핵 전쟁에 얽힌 갖가지 우려는 국가를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이데올로기를 초월하여 인류의 최대 최고의 보편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핵전력 문제는 한 나라의 문제도 아니고 동맹국 블록의 문제도 아니다. 전 인류의 문제가 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 핵무기의 문제를 낮고 좁은 차원에서 해결하자며 잔꾀를 부리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 게다가 이 핵전쟁의 비참하기 그지없는 파멸적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은 핵 사용의 결정권을 쥔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지도자들이다. 이 지도자들이 지구의 광대함과 같은 시야에 섰을 때, 요컨대 지구민족주의라고 해야 할 견지, 세계민족주의라고 해야 할 사고가 발전할 때, 비로소 구체적인 해결의 열쇠를 틀림없이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들 지도자 몇 사람의 손가락은 핵전쟁의 방아쇠를 당길 수도 있고 그 해결의 열쇠를 돌릴 수도 있다. 도다 주세이는 타계약의 한 해 전인 1957년 9월 8일 요코하마의 미스자와 육상경기장에서 거행한 청년부 동일본 체육대회에서 강연하면서 가장 중요한 유훈으로 다음과 같은 사자후를 남겼다. 지금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핵실험과 원수폭 실험에 대한 나의 태도를 오늘 명백히 밝히고자 합니다. 적어도 나의 제자라면 오늘의 나의 성명을 이어받아 이 뜻을 전 세계에 스며들게 해주길 바랍니다. 그것은 핵 혹은 원자폭탄 실험 금지 운동이 지금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나는 그 속에 감춰진 발톱을 뽑아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만일 어느 나라든 원수폭을 사용한다면 그 나라가 이기든 지든 그것을 사용한 자는 모두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단상에선 도다는 봄에 발병한 이래 건강이 조금 나아졌지만 몸 상태는 좋지 않았다. 그러나 기백은 조금도 약해 보이지 않았다. 그는 활짝 깬 하늘 아래 후사를 의탁할 수 있는 청년 남녀 대중을 향해 유훈을 남겼다. 왜냐하면 우리 세계 민중은 생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생존권을 위협하는 자는 악마이며 사탄이며 괴물입니다. 그것을 이 인간사회, 비록 한 나라가 원자폭탄을 사용해 승리한다고 해도 그것을 사용한 자는 모두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설령 어느 나라가 원자폭탄을 사용해 세계를 정복하려고 해도 그 민족과 그것을 사용한 자는 악마이고 마물이라는 사상을 전 세계에 넓히는 일이야말로 전 일본의 청년 남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원수폭 금지를 선언하는 그의 이 유훈은 많은 선언에 비해 한 가지 두드러진 특색이 있다. 그것은 원수폭을 사용하는 것은 국제 간의 알력이든 민족의 이해 충돌이든 혹은 한 나라의 야망 때문이든 이것은 모조리 마의 소행이라는 깊은 통찰이다. 인간은 좀처럼 말을 이기지 못한다.
아무리 의지를 굳게 해도 아무리 선의에 넘치더라도 인간은 유감스럽게도 말을 이기기가 극히 어려운 듯하다. 말은 대체 무엇인가? 이제까지 추상적인 해석이나 설명은 있었지만 요점을 파악한 해명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말을 탈명자라고 일컫듯 인간의 생명과 행복을 빼앗는 것, 요컨대 사람을 불행으로 떨어뜨리는 작용과 힘임에 틀림없다. 살아있는 모든 것을 비정하게 사륙하고 파멸시키는 원수폭에 가공할 파괴력이야말로 말을 구현화한 것이라고 해도 좋다. 서로 파괴력을 경쟁하는 공포의 균형으로서 상대방의 핵공격을 억누르겠다는 핵전력 의존이라는 현실은 이 마의 사고력을 내맡기고 빼앗긴 모습이라고 해야 한다. 그러면 그 말을 간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생명 철학의 중대함이 떠오른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말을 타파하는 것은 오직 하나, 부처의 생명밖에 없다. 말은 절대로 부처를 이길 수 없다. 그러므로 핵전력이라는 마의 소행도 결국은 부처의 근세로 쇠멸하게 될 것이다. 요컨대 불법에 의한 인간혁명 없이는 핵폐기도 진실한 항구평화도 있을 수 없다고 해도 좋다. 핵전력 절멸이라는 것은 20세기에 때를 같이하여 이 지상에 출현한 부처의 군세가 짊어진 사명이다. 도다주세인은 이 사명의 달성을 유훈의 가장 핵심으로 삼았다. 그렇다면 원수폭 금지에 관한 참된 오피니언 리더의 자격은 다른 누군가에 있는 것도 아니다. 불법의 진수인 니치렌 대성인의 가르침을 받들어 인간혁명을 목표로 밤낮으로 부지런히 광선유포 활동에 힘쓰는 부처의 군세인 창가학회야말로 명실공히 그 자격과 사명을 갖추고 있다고 자각해야 한다. 수많은 평화운동도 이윽고 이 인간혁명이라는 세찬 흐름이 되어 대하로 흘러들어갈 것이다. 1950년경 도다주세인은 세계에서 평화운동이 전개되고 있음도 이 운동의 축이 원수폭 금지에 있음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당시 창가학회는 사회를 향해 선언할 만큼 힘이 없었다. 그는 급한 마음을 누르고 누르며 제자들의 신심의 검을 갈고 닦는데 남모르게 몰두했다. 도다는 당시의 국민 표정을 슬프게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정치 악에 대해 먼저 정치의 근저에 불법의 극의를 두어야 한다는 확신을 말하는 선에 그쳤다. 그는 1950년 3월에 발행한 대백년화 제7호의 권도원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직 슬픔과 괴로움만이 온 나라에 충만해 있다. 생업을 잃은 자도 생업에 종사하는 자도 즐거워할 수 없다. 평화와 행복 그리고 희망을 잃은 민중만큼 가련한 존재는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물자가 부족하니 참고 견뎌야 하는 내핍 생활을 요구하는 것 등은 말은 좋지만 이것이 국민 생활에 나타낼 때에는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비극을 만들게 된다. 정치를 하는 자도 그 시대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고 또 그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그 민중 또한 숙명적인 존재라고밖에 할 수 없으리라. 우리가 이 시대를 견뎌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 열악한 정치까지 그대로 단념하면 안 된다. 도다는 전쟁 후의 불황 속에 빠진 국민 생활의 애처로움을 쓰고 전쟁 때의 열악한 정치를 지탄했다. 그리고 나아가 그 근본적인 구제책을 이렇게 썼다. 자비라는 이론이 왕법에 구현된다면 앞서 말한 열악한 정치는 없어질 것이다. 정치사에서 우리가 존경하는 정치는 그 정치를 한 사람들이 불법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불법의 극의가 왕법에 구현된 정치였다. 근본이어야 할 자비를 상실한 열악한 정치가 지금 일본에서 그야말로 공공연히 행해지는 현실을 그는 묵인하지 않았다. 그는 그런 열악한 정치를 근본부터 변혁하는 길을 불법을 바탕으로 이렇게 설했다. 이 이론을 대성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까닭은 정치의 극의를 갈파하셨기 때문이다. 왕법이 불법에 명하고
불법이 왕법과 합하여. 이 구절은 짧은 말씀이지만 정치를 해야 하는 자가 깊이 명심해야 할 말씀이 아닌가. 또 대성이는 일체 중생이 이의 고를 받으면 모두가 이는 니치된 일인의 고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광대한 자비를 엿볼 수 있는 말씀이며 동시에 정치의 요체는 이 한마디에 귀착된다. 우리나라의 올바른 왕법이 불법에 명하고 불법이 왕법과 합할 때는 언제 올 것인가? 그때가 되면 올바른 불법을 민중이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믿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중을 위해 올바른 종교를 추구하고 올바른 종교를 계속 외치는 것이다. 도다주세인은 왕불명합의 이념을 이때 처음으로 글로 썼다. 왕법은 정치만이 아닌 인간 사회의 모든 행위를 말하며 넓게는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불법이라는 자비의 천리, 생명 존엄의 천리를 그 왕법에 근저로 하는 것이 왕불명합이다. 그는 당시의 국민이 강요당한 내핍 생활의 곤궁함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유일한 길을 암시적으로 설하며 양식 있는 학회원의 가슴에 격려와 희망의 등불을 안겨주고 싶었으리라. 그 자신 또한 고투를 강요당한 국민 중 한 사람이었다. 출판 사업을 모두 정지시키고 새로이 신용조합의 업무에 전념했지만 고투는 한층 가혹하고 격렬해졌다. 기업의 자금난으로 차입 신청이 이어졌지만 그 10분의 1에도 응할 수 없었다. 그런데 예금액은 그에 반해 생각만큼 늘지 않았다. 신규 사업은 참으로 발전하기 힘든 것이 시대의 추세였다. 결국 사업은 운영자금이 윤택하느냐, 고갈되었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듯 보였다. 도다는 자금 조달의 혈로를 뚫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했지만 출자자들은 출판 사업을 정지한 그를 경계하기 시작하며 출자를 꺼렸다. 게다가 그의 자금난을 틈타 가지각색의 인물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먼저 이제까지 오랫동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도다와 교섭하던 마키구치 문화의 실업가들이 등장했다. 도다는 그들을 마키구치 문화의 맹우로 대우했지만 새롭고 격렬하게 전진하는 학회의 궤도가 명료해지면서 그들은 어느새 부즉 분리와 같은 상태가 되어 일상활동의 제일선에서 모습을 감추고 말았다. 그런데 총회 등의 단상에는 반드시 모습을 드러내는 이른바 명예간부가 되고 말았다. 도다는 때로는 씁쓸하게 여기며 젊은 간부에게 심정을 토로하는 일도 많아졌다. 학회는 실천의 단체다. 이 세상에 살면서 최고의 대선을 실천하는 최고의 단체다. 이념을 진열하는 단상 따위는 전혀 필요 없다. 옛날부터 있던 이사들이 언제까지나 단상에 늘어앉아 있다면 발전한 학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 자네들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청년들이 빨리 훌륭하게 성장하지 않으면 이 학회의 장래까지 지탱하기가 참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도다에게 멀어져 있던 이 실업가들이 도코건설 신용조합이 설립되자 갑자기 빈번히 드나들기 시작했다. 예금자나 출자자를 알선하는가 하면 또 차입 신청자도 많이 데려왔다. 어느 사회나 추한 기회주의자는 교활하게 틈을 노리기 마련이다. 갖가지 금융 브로커도 암약하게 되었다. 대출금 변제가 이행되지 않아 회수할 수 없게 되면 대출을 소개한 자들은 재빨리 손을 뗐다. 결국 조합 내부에서는 도다의 책임이 되었다. 경제안정구원칙이 강행되고 1년이 지나자 그 희생은 예상보다 훨씬 컸다. 조업 단축이나 휴업으로 몰린 기업이 속출하기 시작하고 지난해부터는 중소기업의 도산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았다. 신문기사는 도산 때문에 자살한 사건, 세금에 시달리자 자살한 사건, 혹은 한 가족이 자살했다는 등의 어두운 사건을 매일처럼 보도했다. 확실히 경제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경제 위기를 묻는 기자들의 힐문에 어느 정부 요인이 낙관론을 가장해 이렇게 대답했다. 세금이나 도산이 어느 정도 자살의 원인이 되었는지 조사해보지 않으면 뭐라 말할 수 없다. 전쟁에 지고
대규모 인플레이션을 수습하는 때이므로 큰 정책을 시행하다 보면 다소 희생은 어쩔 수 없다. 이런 무책임한 말에 민중은 격분했지만 정치적인 중압과 눈앞의 공궁에 쫓겨 어쩔 수 없었다. 도다 주세인은 이런 경제 불황 속에서 많은 채권자들을 상대로 정지한 출판 부문의 정리까지 진행해야 했다. 직원의 급여도 체불하거나 분할해서 지급해야 할 때도 자주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직원 중에서 한 사람, 두 사람 퇴직하는 사람도 생겼다. 도다는 그들을 결코 말리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자금이 고갈되었다. 빌려 쓸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자금의 보급로는 달이 갈수록 좁아졌다. 그리고 대부금의 회수가 지연되면서 자금 부족이 더욱 심각해졌다. 또 일하는 사람도 부족해졌다. 점차 그의 사업에도 근심스러운 빛이 짙어졌다. 그러나 도다는 창가학회 이사장으로서 학회 회합에서는 사업의 고뇌 같은 것을 조금도 내색하지 않았다. 변함없이 그의 지도는 때로 엄하고 때로는 자애가 넘치고 활달자제한 속에서 신심의 씨앗을 확실히 심어갔다. 강의도 좌담회도 예정대로 강행하며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도다는 연일 극도로 바쁜 속에서도 그를 따르며 지도를 구하러 오는 사람에게는 시간을 만들어 발고열악의 지도를 간절히 했다. 과연 그에게는 지방지도의 기회가 없어지고 말았지만 주요 간부들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걸쳐 도치기와 군마, 이즈, 그리고 가까운 현의 거점에서 매달 정기적인 투쟁을 활발히 전개했다. 직원은 제쳐두고라도 매일같이 찾아오는 간부들은 신용조합의 어려움을 거의 몰랐다. 사람들이 빈번하게 출입하는 모습을 보고 성업 중이라고까지 생각하며 오히려 순진하게 기뻐했다. 이 무렵 야마모토 신이치는 도다의 지시대로 매일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다. 그 임무는 모두 성가신 외교전이라고 해도 좋았다. 그런데 신이치는 자기 눈앞의 어려운 과제를 결코 피하지 않았다. 그의 정의감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이치가 맡은 일은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기도 하고 지원을 의뢰하기도 하고 엄중하게 항의와 독촉을 하기도 하고 불평을 받아주기도 해야 하는 어느 한 건도 방심할 수 없는 일이었다. 냉엄한 현실과 무거운 책임감으로 매일 녹초가 되고 피로가 쌓였다. 젊은 신이치는 너무나도 빨리 사회라는 큰 파도를 뒤집었었다고도 할 수 있다. 게다가 대세는 불리했다. 그는 늦은 밤에 자취방으로 돌아와 열심히 창제했지만 피로에 지친 몸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리고 흉부질환은 병약한 그를 날이 갈수록 더욱 초췌하게 만들었다. 1년 전에 집을 나온 신이치는 오모리의 연립주택 단칸방에서 혼자 생활했는데 늦은 밤에 삭막하고 좁은 단칸방은 때때로 부모의 집을 그립게 떠오르게 했다. 부모가 계신 집이었다면 22살 청년은 몸과 마음이 모두 녹초가 된 몸을 아무렇게나 내던질 수 있었으리라. 비록 폐잔병 같은 모습일지라도 부모는 틀림없이 받아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몸을 이렇게까지 상하게 한 회사를 원망하리라는 점도 지금 부모의 심정을 생각하면 예상되는 일이었다. 신이치는 도다 조세이라는 은사에게 상처를 주는 일만은 절대로 할 수 없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진지하게 창제에 힘썼다. 최소한 몸이라도 튼튼했다면 또는 매일매일 일이 순풍에 돋단 듯 진척되었다면 그는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고뇌하고 번민하지 않았을 것이다. 몸도 일도 둘 다 최악의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활로를 찾아 최대의 노력을 했다. 그러나 때로는 발버둥 치면 칠수록 발은 깊은 수렁 속에 빠져드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이런 때 매일 밤 어서 한 구절을 배독했다. 그리고 그것을 일기에 써두는 습관이 어느새 몸에 배었다. 그것은 고독한 그에게는 유일한 심야의 대화라고 해도 좋았다. 또 그 대화는 마음에 끝없는 광명을 비춰주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 신이치는 개목초를 펴서 읽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다음의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다.
부모의 집을 나와서 출가의 몸으로 됨은 반드시 부모를 구하기 위함이라. 어서 192쪽. 시인치는 현재의 생활을 대성이께서 긍정해 주셨다는 느낌이 들었다. 출가라고 해도 삭발한 것은 아니지만 나 또한 위대한 종교혁명가로서의 생애를 나 자신의 사명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집을 나와 도다 선생님의 슬하에서 전력 투구하며 일하는 나야말로 반드시 부모를 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새로이 했다. 지금의 고투야말로 마침내는 자신의 인간혁명을 성취하는 서상이고 동시에 부모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다. 두고 보라. 지금의 고난에 웃음 지으며 나아가면 된다. 젊지 않은가? 씩씩하게 환희가 용솟음치게 하고 소용돌이치게 하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자. 모든 것은 대어본조님이 조람하시지 않는가? 비방하는 자는 비방하게 내버려두자. 비웃는 자는 비웃게 내버려두라. 그런 게 다 무엇인가? 그는 좁은 방 안에 누워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았다. 가끔 목에 걸린 가래가 떨어지지 않는다. 신이치는 천장을 보는 것이 아니었다. 자기 인생의 위기를 절실히 느끼며 사색을 거듭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의 의지를 맹렬히 불타오르게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질풍 속에 있다고 느끼고는 어느새 엄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사회의 바람도 어느새 강하게 불고 있었다. 일본 민족은 질풍의 한복판에서 방황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5월 2일, 메가더는 신헌법 시행 3주년을 맞이하면서 성명을 발표했다. 메가더는 그 성명에서 공산당이 일본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발전을 방해하는 존재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렇게 말했다. 공산당이 파괴하려는 국가 및 법률로부터 공산당 자신이 이 이상의 은혜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느냐의 문제를 제기하는 바이다. 또 과연 공산당의 활동을 헌법에서 인정받는 정치활동으로 더 이상 간주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생긴다. 공산당 운동의 바탕에 깔려있는 여러 목적을 볼 때, 또 공산당이 정권 탈취에 성공한 여러 나라에서 그들이 불가피적으로 어떤 일을 일으켰는지를 볼 때 그 결말은 확실히 지켜볼 수 있다. 해외에서 나타난 실제 예를 볼 때 공산당 지배하에서 노동자는 모든 권리를 잃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재 일본이 급히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는 전 세계의 다른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반사회적인 이 세력을 국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개인의 자유의 합법적인 행사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가 복지를 위태롭게 하는 이런 자유의 남용을 어떻게 저지하느냐는 것이다. 동서의 냉전이 더욱 격렬해지고 중국에서는 공산당 정권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남북 대립의 정세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메가더는 일본을 견고한 반공의 방파제로 만들기 위해 일본에서 공산당 활동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5월 30일 황궁 앞 광장에서 열린 인민궐기 대회에 약 2만 명의 노동자와 학생이 참가했다. 꼭 1년 전인 5월 30일 도쿄도 공안 조례 반대 데모 때 도쿄교통노동조합의 한 조합원이 경찰과 충돌하면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민궐기대회는 이 사건의 1주년을 맞이하여 거행한 대회였다. 대회가 끝나자 데모 행진으로 이어졌는데 해산 지점인 히비야 공원 근처에서 경찰관과 다툼이 일어났다. 이 다툼에 미군 5명도 휘말려들어 소란이 커지고 말았다. 미 육군 헌병이 달려와 노동자와 학생 8명을 체포했다. 체포된 8명은 곧바로 군사재판에 회부되고 6월 3일에 판결이 내려졌다. 한 명은 중노동 10년, 6명은 중노동 7년, 한 명은 중노동 5년형을 받았다. 메가더는 6월 6일에 요시다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공산당 중앙위원회 24명 전원에 대한 공직 추방령을 지령했다. 거기에는 국회의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때 메가더의 서한에는 공직 추방과 관한 완전히 새로운 견해가 나타나 있다. 그는 전후 일본에 대한 연합국의 기본 방침을 재확인하고
이렇게 말했다. 이 조치가 적용되는 범위는 주로 그 지위와 영향력으로 판단하여 일본을 타 민족의 정복과 착취로 이끈 전체주의적 정책을 책임져야 하는 지위의 사람들에게 한정해왔다.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 일본의 정치에는 우익에 뒤지지 않는 새로운 불길한 세력이 생겼다. 이 세력은 대의 정치에 의해 일본이 민주주의 노선을 따라 현저히 진보하는 것을 저지하고 일본의 국민 사이에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민주주의적 경향을 파괴하고자 진리를 왜곡하고 대중의 폭력 행위를 선동함으로써 이 평화롭고 안온한 국토를 무질서와 투쟁의 장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그들은 일치하여 헌법의 바탕을 둔 권위를 무시하고 법과 질서에 따른 행동을 경시하며 허위와 선동, 그 외의 수단으로 사회 혼란을 일으켜 결국에는 일본의 입헌 정치를 힘으로 전복하는 단계까지 만들고자 사회 불안을 조성하려 한다. 그들의 강제적인 수단은 과거 일본의 군국주의 지도자가 일본의 인민을 속이고 그 장래를 그릇되게 한 방법과 놀랄 만큼 흡사하다. 공직 추방령의 대상자는 그때까지 정계와 재계의 군국주의자나 국가주의자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메가더가 서한을 보낸 이날부터 공산당원과 그 동조자가 대상이 되었다. 공산당 중앙위원 24명을 공직에서 추방한 이튿날인 6월 7일, 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의 편집 간부 17명에게도 추방령이 내려졌다. 공산당은 긴급회의를 열고 간부는 지하로 숨어들어 활동할 것을 결정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열흘 전인 5월 27일, 대일 이사회 소련 대표부의 쿠즈마 데레비앙코 중장 이하 49명이 갑자기 귀국했다. 미소 대립은 더욱더 첨예의 길을 걸었다. 메가더는 1950년 연두사에서 종전 후 5번째 신년을 맞이한 오늘 명백하고 뚜렷한 사실 하나를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일본보다 평화로운 나라는 그야말로 손을 꼽을 정도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라고 점령 정책의 성공을 자찬했다. 그러나 전우는 현해탄 저편에서 어둡게 감돌기 시작했다. 6월 25일 일요일 정오의 라디오 뉴스를 들은 사람들은 숨을 삼켰다. 라디오는 북한군이 한국을 침입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북한군이 38도선을 넘어 한국으로 진격하고 있다고 했다.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5년 전의 전쟁까지 떠올리고는 가슴이 철렁했다. 전쟁의 악몽을 잊기 시작한 뇌리에 제3차 세계대전 발발이라는 불안감이 스쳤다. 냉전 속에서 갑자기 뜨거운 전쟁이 시작되었다. 동서대립의 냉전은 좁은 한반도에서 전화로 변모해 확대되었다. 투입된 동서의 대군은 한반도의 남북에 걸쳐 밀고 밀리는 격전을 반복하면서 3년 1개월에 걸친 잔악한 전쟁을 전개했다. 한국 전쟁은 동포끼리의 대량 사륙이라는 애처로운 비극과 한반도 전체의 비참하고 황폐한 모습을 남기고 끝났다. 그리고 38도선에서 대치하던 예전처럼 또다시 승리 없는 휴전인 채로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 참으로 동서 양 진영이 벌인 냉전의 희생국이라고 해도 좋다. 38도선이라는 인위적인 경계선은 한반도에 사는 민중이 정한 것이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말, 일본의 항복이 눈앞에 다가온 시기에 미국과 소련이 결정한 것이다. 정식으로는 1945년 9월 2일에 일본이 항복 문서에 조인한 뒤 메가더가 연합국 최고사령부 명령으로서 한반도의 38도선 이북은 소련이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고 이남은 미군이 한다고 발표했다. 이 일에 한반도 사람들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또 국가의 분열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8월 9일 일본에 선전포고를 한 소련군은 8월 15일에는 한반도 동북부까지 진격했다. 그 이후로는 항복한 일본군을 무장해제하면서 38도선까지 남하했다. 미군의 선발대가 한반도에 진출한 때는 9월 6일이었다. 그리고 38도선 이남에 있는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했다. 그날 9월 6일에 이미 결성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전민족적 정권으로서 조선인민공화국의 발족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런 열렬한 염원은 무시당하고 미소양국의 점령 준비가 시작되었다. 조선은 일본의 피해국이지 결코 패전국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 점령 준비가 한반도를 양분하고 민족끼리 싸우는 비극의 막을 연 것이다. 12월이 되자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 3개국의 외무장관 회의가 열리고 한국 임시정부 수립과 5년간의 신탁 통치 등을 포함한 모스크바 선언이 발표되었다. 즉시 독립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신탁 통치에 대한 맹렬한 반대 운동을 일으키고 독립을 요구하는 외침은 남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북에서는 소련의 군정이 실시되고 남에서는 미국의 군정이 실시되면서 대립하는 두 체제가 완성되었다. 1947년 9월 미국은 한국의 독립 문제를 국제연합에 제소했다. 국제연합은 한반도의 전체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이듬해인 1948년에 위원회를 보냈지만 소련은 위원회의 북쪽 출입을 거부했다. 그래서 실시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를 실시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남쪽에서만 선거를 했다. 이로써 1948년 8월에 남쪽에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국제연합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로 승인했다. 이에 대항하기라도 하듯 북쪽에서는 9월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언했다. 이렇게 통일국가를 염원하는 민중의 비원은 냉전 속에서 대국의 의도에 의해 짓밟히고 말았다. 대국끼리는 태연스레 타민족을 희생시키면서 서로 싸웠다. 한반도는 전략상의 요충지로서 역사상 큰 나라에게 몇 번이고 침략당하고 지배받았다. 근년만 보아도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하에 놓이기도 하고 또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기도 하면서 고배를 마셔야 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동서양진영의 대립에 희생되고 결국 한반도는 양분되고 말았다. 북한군의 공격이 알려지자 미 정부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곧바로 개최되어 소련 대표가 결석한 상태로 미국이 제출한 북한 비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6월 27일에 트루먼 대통령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에 응해 해군과 공군을 출동시킨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은 그날 저녁 국제연합 가맹국이 한국의 군사 원조를 하도록 권고해달라고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의하여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미 해군과 미 공군의 출동은 국제연합의 승인을 얻은 행동이 되었다. 28일 이른 아침 미 공군 폭격기가 일본에서 38도선을 향해 처음으로 날아올랐다. 만전의 태세로 노도와 같이 전진한 북한군은 수도 서울을 6월 28일에 이미 함락시켰다. 이런 상황에 미 극동 군사령관 메가더는 미 지상군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본국에 건의했다. 30일 트루먼 대통령은 메가더에게 그의 지휘에 있는 지상군을 한반도에 투입시키는 전면적인 권한을 부여했다. 7월 7일 국제연합군 통일사령부를 창설하는 결의안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가결되었다. 한반도에 출동한 미군은 국제연합군이 되었다. 미 공군은 제공권을 확보했지만 지상에서는 북한군의 진격이 계속되었다. 한국군은 후퇴에 후퇴를 거듭했다. 최전선에 도착한 미 지상군의 선발대도 북한군의 맹공으로 패하여 한국군과 함께 패주했다. 소련제의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여 만전의 준비를 갖추고 공격해온 북한군 앞에 장비가 빈약한 한국군도 훈련이 부족한 미군도 그 적수가 되지 못했다. 7월 말이 되자 한미 양군은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좁은 지역으로 몰리고 북한군은 한반도 전역을 거의 점령했다. 이렇게 해서 한국전쟁의 제1단계는 북한군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그러나 9월 15일 미군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하면서 제2단계로 옮겨갔다. 이후 양군은 한반도 전역에서 진퇴를 거듭하는 처참한 전투를 되풀이하게 되었다.
민중은 마치 좌우로 몇 번이나 구타당하는 듯한 참혹한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해협을 사이에 둔 한반도의 전쟁은 일본에도 강 건너 불이 아니었다. 점령하의 일본 열도는 미국의 병참기지가 되어 미군의 작전기지로 바뀌고 당연히 국내의 치안체제가 강화되었다. 그리고 GHQ의 지령에 따른 일본의 재무장 계획이 실행에 옮겨졌다. 한국전쟁 발발 이튿날인 6월 26일, 공산당 기관지인 아카하타는 30일간 발행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7월 18일에는 무기한 발행 정지를 명받았다. 또 이미 6월 16일부터는 전국에서 집회한 데모가 무기한 금지되었다. 7월 28일, 이른바 레드퍼지가 시작되어 신문, 방송, 통신기관에 종사하는 좌익 경영의 사람들이 기업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 이것은 이윽고 날이 갈수록 전 산업에 파급되어 연말까지 약 1만 3천 명이 직장에서 쫓겨났다. 8월 30일에는 전국노동조합 연락협의회가 단체 등 규정령에 따라 해산 명령을 받았다. 헌법도 국내법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요컨대 GHQ는 지령을 통해 내정에 직접 개입하게 된 셈이다. 메가더는 전쟁 개시 2주일 후인 7월 8일 일본 정부에 7만 5천 명의 경찰 예비대를 신설할 것과 해상보안청 인원을 8천 명 증원하라고 지령했다. 요시다 내각은 포츠담 칙령으로서 이에 대응하고 국회의 자문 없이 경찰 예비대 창설 준비를 추진했다. 8월 10일에 경찰 예비 대령이 공포되고 8월 23일에는 이미 7천 명의 대원이 제1차 입대를 완료했다. 이것은 미 주둔군이 모두 한국 전선으로 이동한 뒤 점령하에 일본 치안 확보가 목적이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었다. 국민이 어수선한 형세를 알아차렸을 때는 어느새 준전투태세에 있었다고 해도 좋다. 당시 점령하의 패전국 일본으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대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타국을 희생시키는 일을 단연코 용서하면 안 된다. 그것이야말로 인도에 반하는 인류의 적이라고도 해야 할 행위다. 또 국가와 국가가 사회체제나 민족, 종교 등을 자신의 가장 높은 가치로 삼아 대립한다면 평화로운 봄은 이 지구상에 언제까지나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대립과 편협 속에는 평화를 위한 참된 대화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분단하고 대립시키는 요인을 크게 포함하면서 조화를 이루어내는 고차원의 이념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인류는 마음의 오저에서 그것을 대망하고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야말로 불법을 근저로 한 중도주의이며 그것은 또한 인간주의라고도 할 수 있으리라. 이 사상으로서 마침내는 전운을 품은 질풍이 평화의 훈풍으로 바뀌기를 기원해 맞이않는다.